그런 기술이 그렇게 쉽게 구현이 된다 그러면 너도 나도 다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자기 몸에 좀 약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돈이 많은 순서대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막 그럴 것 같아요. 네. 원래 사이보그라는 상상을 했을 때는 이 정상인들이 더 강해지기 위한 능력으로 상상을 많이 했어요. 맞아. SF가 거기에 참 힘을 많이 보탰는데 요즘은 조금 비판받고 있는 태도이긴 하고요. 저도 계속 정보를 듣고 나서 써본 소설이 있는데요. 그 제목이 절반의 존재라는 제목의 소설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몸의 절반을 기계로 대체를 했는데 그게 대체된 부분이 상반신이에요. 하반신 반이 남아있고 상반신 반이 대체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그냥 인공지능 로봇처럼 보이겠죠? 이 사람을 그런 상태로 살리겠다고 결정을 한 게 아버지였고 엄마는 그 결정이 너무너무 싫어서 그냥 둘이 보내주자. 헤어진 상태고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 존재는 나한테 연결되어 있는 이 반쪽의 이 존재도 중요한 것 같다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 위쪽에 있는 그 로봇 부분은 이 사람이 원래 육상 선수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부모님을 불러서 벤치에 앉아 있으라고 하고 육상 선수였던 때의 기억을 살려서 그 트랙을 이렇게 열심히 뛰어요. 그 뛰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아 얘가 제가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게 하는 작품을 썼거든요. 그럼 상반신이 다 바뀌었으면 사람이라고 볼 수 없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결론을 내기보다는 소설가의 그 역할은 질문을 던지는 것까지라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도 조금 무거운 질문이었는데 그렇게 소설에 한번 써본 것 같아요. 아까 인공심장 얘기하면서 생각난 건데 저 이런 좀 심오한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얼마나 심오한지 한번 오케이. 볼게요. 자, 깜짝 놀라실 그러자고. 수 있어요. 예, 보시는 그러자고. 시청자분들도. 예. 자, 마음은 어느 부위에 있을까요? 우리 도경환 씨. 마음은 어느 부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마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은 내 몸에 흐르고 있는 거지요. 혈관이다. 마음은 혈관이다. 더 과학적이야 이쪽이. 마음은 피다. 바꿔, 나랑 자리 바꿔. 마음은 피. 마음은 이게 자꾸 우리가 마음을 할 때 여기에 갖다 대니까 이게 심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마음은 발등에도 갔다가 뭐 귓볼에도 갔다가 하는 게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움직이는 거다. 예, 마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이란 게 없다고 생각하시죠? 아니 마음이란 게 없다까지는 아니고요. 네. 일단 우리가 뇌과학이 지금 너무 발달을 했으니까 이제 사실상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게 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이제 우리의 생각이 우리 몸에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하거든요. 남성들한테 본인 심박수를 들려주는데 여자 사진을 보여주는데 빠른 심박수를 들려줘요. 원래 나의 네, 원래 나의 심박수보다. 그 빠른 심박수를 들을 경우에는 남성들이 여성들한테 좀 더 호감을 느꼈다라는 보고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우리 생각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증거는 충분히 있거든요. 이제 그럼 여기서부터 진짜 이제 흥미로운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심장이 만약 인공심장으로 대체가 됐어요. 그럼 이 심장은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든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거에 딱히 반응하지 않고 계속 얘는 평범하게 많이 움직인다면 우리 감정이 정말 그렇게 오락가락 바뀔까?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소개팅을 하러 나갈 때도 딱 프로필 사진 보고 심장이 뛴 다음에 아, 이 사람 만나고 싶어를 해야 되는데 네. 심장이 안 뛰면 정보만 읽어야죠. 나랑 나이가 맞고 가치관 맞고 종교 맞고 오케이.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사례가 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거죠. 생길 수 있겠네요. 와, 그런 것도 생각해볼 문제네. 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사람의 그런 마음이나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게 심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등골이 서늘해질 수도 있는 거고. 손에서 진땀이 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진땀이 나는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근데 아무튼 심장이 뛰는 걸로 감정이 느껴지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한 70%는 영향은 받는 것 같아요. 70%? 그게 조금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장이 뛰면 특정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 그것도 아니에요? 심장이 뛰는 반응과 관련된 감정이 되게 많아요. 심장이 뛴다는 것만으로 어떤 감정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아내를 봤을 때 심장이 뛰면 나는 설렌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서운 걸 수도 있겠더라고.
정확합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죠? 네, 실제로 그러니까 맞아요. 심장의 반응은 하나의 현상이지. 맞아요. 네. 그게 뭘 가리키는지는 다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실험은 내가 지금 심장이 뛰는 게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을 보고 있으니까 뛰는 거야라고 우리 뇌에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내가 지금 심장이 뛰는 게 무서워서 뛰는 거야 하면 매력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얘기를 이제 종합해 보면 사실 한 발짝 더 나갈 수가 있는데 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이론이 있어요. 뇌나 심장 말고도 다른 여러 기관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도 그렇고 위도 그렇고요. 장이나 위도 마음에 관련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뇌에는 수많은 신호들이 들어오는데 사실 뇌 입장에서는 밖에 뭐가 있는지 뭐 어떤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내 이 머릿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오는 신호는 외부에서 오는 신호들이 있고 네.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통해서 또 하나는 내부에서의 신호가 있어요. 네. 그중에 중요한 신호는 바로 이 내장기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화의 과정에서 뇌의 역사를 보면 한 5억 년 전쯤에 해파리 같은 종류에서 최초로 신경계가 나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나왔던 가장 중요한 뇌는 일종의 신경계는 바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먹고 자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소화기관을 움직이는 게 중요한 기관이어서 아마 거기서부터 이 신경계가 시작되고 그게 뭉치고 뭉쳐서 다른 데 뭉쳐서 뇌가 되지 않았을까. 여전히 이 신경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여기 내장기관에 있고 사실 우린 그걸 의식하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밥 먹은 다음에 뭐 소장 오른쪽으로 움직여 맞아. 물건 뭐 이거 음식 아래로 내려버려 이런 거 지시하지 않지만 여기서 알아서 스스로 판단해 가면서 모든 일을 해요. 하지만 뇌에서는 이게 잘 되고 있는지를 항상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아냐는 거예요. 즉 시각도 아니죠. 그렇죠. 이건 청각도 아니고 근데 나한테 신호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마지오의 주장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느낌이라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오늘은 왠지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이거는 외부에서 온 신호는 아니거든요. 이게 뭘까? 그러면 사실은 그 신호는 주로 내장기관에서 오늘 소화가 안 됐어. 너 오늘 아침 화장실 안 갔지. 이런 거를 기분 또는 느낌의 형태로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마지오는 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 교체한다면 그건 내가 아닐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내가 아닐 거라고 이 사람은 주장하는데요. 이런 이론도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신체 표지 가설인데 네, 맞아요. 아 그런 론들을 다 어떻게 기억을 하세요? 온갖 이론을 다 깨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론만 따로 공부하시고. 만드신 거 아니죠? 아니 김태론 교수님이에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신호가 뭔지 몰라요. 뇌는 어차피 전기 신호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린 이걸 외부의 사건이랑 연결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위장에서 불편한 신호를 보냈다고 해볼게요. 이게 어제 술을 마셔서 불편한 건지 아니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불편한 건지 그 신호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경험한 거랑 이걸 연결하게 됩니다. 네. 그 인간 뇌로 계속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신호와 뇌가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없으면 과연 마음을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 안 좋은 건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따라 계속 속이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은 건데도 오늘 불구하고 도경한 얼굴 누굴 보고 만나면 속이 안 좋아 막 이렇게 이런 거. 이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대체로 기분이 언제나 안 좋고 성질이 안 좋은 경우도 많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요즘 이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장신경계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장신경계를 제2의 뇌 아니면 스몰 브레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중요성이 생각보다 더 큰 게 장신경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 이제 그 장내 미생물의 영향을 또 받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실제로 그 뭐 이제 알츠하이머나 아니면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장내 미생물 분포 자체가 이제 다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또 심지어 더 나아가지고 또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재밌는 연구는 인맥이 넓은 사람일수록 장내 미생물 분포가 다양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어머. 그러니까 미생물을 만난 거야, 사람? 모르겠어요. 잔을 너무 돌리신 거 아니야? 아 술을 같이 많이 돌려 마시다 보니까 회식을 많이 한 거겠죠. 맞는 것 같은데요. 왠지 인과관계가 악수도 많이 할 거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런 연구 결과도 이제 있을 정도거든요. 진짜 어렵다. 복병인데 의외의 복병?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은데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기간을 한 100년? 100년 뒤에 그러면 사람이 다 삐리삐리 이러고 다닐지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마 유명한 그 애니메이션이 은하철도 999라고 알죠, 그건 알죠. 그건 아시죠? 들어봤어요. 알죠, 알죠. 전 보진 않았습니다. 철이 나오, 철이. 처리를 모른단 말이야. 아, 철이를 몰라요. 네, 잘 몰라요. 이제 우주를 다니는 그런 기차가 나오는데 은하철도 999 그 음악도 되게 유명해서 저희 노래도 많이 부르고 그거 알죠. 했었는데요. 네. 그 철이가 왜 여행을 다니는가? 왜 다니지? 바로 사이보그가 되려고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 사이보그가 되려고 하냐면은 영생을 누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의외로 굉장히 철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끝없이 그런 질문을 던져요. 왜 너는 영생을 가지려고 하니? 영생을 가지면 정말 행복할까? 이제 이런 질문을 끝없이 던지면서 그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여지는데요. 영생 하고 싶으세요, 다? 만약에 돈과 하고 싶지 권력과 다 않은데요. 있다면? 네, 저는 하고 싶. 저는 아, 아니거든요. 그래요? 문과와 이과가 갈리나요? 저는 그런가요? 우리는 아닌 거죠. 네, 아닙니다. 영생 아닌 것 같아. 너무 끔찍해. 아니 영생? 그 별에서 온 그대 보면 김수현 씨가 좋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현으로 살아보고 싶다. 뱀파이어들 너무 외로워 보여. 네. 저는 약간 조건부 영생이면 좋을 것 같아요. 조건부 조건부 영생.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다 같이 살고 싶긴 합니다. 저도 비슷한데 살짝 달라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도 처음이 힘들지 몇 번 겪다 보면 적응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 혼자라도 괜찮으니까 저는 오래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오래 사세요. 산삼, 인삼 다 다려먹고. 김상욱 교수님은 어떠세요? 싫어하실 것 같아요. 김 교수님은 싫어하실 것 같아. 이미 영생을 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지구상의 생명체는 첫 번째 DNA로부터 시작해서 개체 수준에서는 죽는 거지만 나의 DNA를 남김으로써 범생명적 차원에서는 영생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몸뚱아리는 그 긴 시간에 그냥 한 순간인 거네요. 한순간이죠. 그래서 그날이 오면 그때 담담하게 나의 DNA를 남겼으니까 네. 죽어도 좋다 이러지 않을까. 여기서 반전은 왠지 김태훈 교수님이 난 영생하고 싶어. 이러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난 영생할래. 되게 어렵네요. 그거 봐. 욕심 있다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지금 영생을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죽음이 예전보다 너무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죽음이 그렇게 멀지 않아서요. 무덤이 집 안에 있었거든요. 그거는 삶과 죽음을 지금처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죽음이 너무너무 멀어져 가니까 그게 다가오는 순간이 점점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순간에 이르렀을 때 나는 담담하게 맞이하겠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맞아. 어려울 것 같아. 영생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자신은 없습니다. 있다는 얘기예요. 아, 영생 하고 싶다는 얘기를 굉장히 돌려서 근사하게 하시는 거지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말 위대한 가설인데 사실은 이게 우리 모두가 사이보그가 되면 우리가 원래 신체의 차이 때문에 가지고 있는 구별점 이런 것들은 더 줄어들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다 그렇게 상상이 되시죠? 우리가 모두가 강화복을 입고 있으면 다 원래 우사인 우리가 볼트처럼 뛰는 거죠. 누구였는지가 무슨 상관이었나. 사이보그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인문학 쪽에서는 사실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 있었는데 이걸 훨씬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든 거고요. 저는 헤러웨이 같은 경우는 아주 페미니스트거든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사실 여성 운동을 할 때 여성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과학기술이 남성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가 다 남자다 보니 그럴 수도 있고 권력자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성들은 그때 과학기술은 남성의 것이고 자연은 여성의 것이다. 이런 약간 대결 구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당시 헤러웨이가 했던 중요한 이야기가 이 과학기술이 남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보그 같은 걸 통해서 우리 남녀의 차를 극복해 줄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여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사이보그로 가는 것을 꼭 싫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주제에 정말 적합한 그런 선언이기도 하고 물론 모두 동의하는 건 아니고 논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곱씹을 만한 주제죠. 아, 여기가 저는 무슨 지금 아테네 학당 같아요. 아니 근데 장난 아니야. 진짜 너무 재밌어요. 이 솔직히 말해서 사이보그 하면 그냥 뭐 영화 주제나 얘기하고 말겠지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인체와 기계의 만남이기도 하지만 문과, 이과의 만남이기도 하고 단순히 기술의 진보를 우리가 혜택을 보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마다 각각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차이나
더 확장시키면 장애와 비장애인들의 격차도 없애주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주는 게 사이보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시대가 올까요? 장애와 비장애까지도 허물어주는. 저는 이제 안경도 사이보그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안경이 없었다면 저는 책도 잘 못 읽을 거고 원거리 못 보니까 운전도 못 할 텐데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너는 왜 사이보그가 되려고 하냐 너는 인간이 돼야지 이런 말을 하면은 좀 가당치 않다고 생각할 텐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뭔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장애를 일으킨다면 그걸 고치는 것이 당연히 낫다고 모두 생각할 거라고 전 믿고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길이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논의가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기술이 지금 극복하지 못한 많은 그런 것들을 극복하게 해주겠죠. 근데 사회적 측면으로 보면 이걸 정상, 비정상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극복이 돼도 또 그 순간에 또 정상과 비정상으로 무언가는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차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상, 비정상으로 자꾸 나누면 그렇죠, 그렇죠. 저는 굉장히 맞아요. 곤란하다고 생각해요.